1970년 이후 3천억 달러의 돈이 아프리카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적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도시는 멈추고 굶주림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원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패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나라만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나라는 단순히 원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억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는 그 나라를 따라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나라는 무엇을 한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천억 달러.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그런데 빈곤율은 11%에서 66%로 치솟았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고친 게 아니라 망쳤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윌리엄 하퍼입니다. 미국 USAID에서 30년 동안 아프리카 원조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호 자금을 배분했고 26개국을 직접 다니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백악관, 세계은행, UNDP와 협력하며 이 대륙의 빈곤을 줄인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확신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잠비아 루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계은행 자문관 자격으로 현지 원조 프로젝트를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방금 도착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 40년 종합보고서였는데 이건 제가 꼭 검토해야 할 자료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970년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 투입된 원조금 총액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3천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이 돈이면 대륙 하나를 완전히 새롭게 세울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빈곤율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 1970년 11%였던 수치가 2024년엔 66%로 치솟아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겁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옥스퍼드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의 분석 자료도 함께 첨부돼 있었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원조는 아프리카를 구한 게 아니라 의존 체제 속에 가뒀다고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거대한 대륙이 펼쳐져 있었고 햇빛이 그 땅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제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의존의 산업이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루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시내로 향하는 길, 도로 옆에 걸린 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원조 트럭 도착 예정일 11월 3일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는데 그 밑에는 아이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느 나라 거야? 저는 차창 밖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원조가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구호가 아니라 달력의 한 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다음 원조 트럭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현지에서 오래 활동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원조 프로젝트 취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나눈 대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도중 그가 담담하게 말했거든요. 이곳 사람들은 선거보다 원조 일정을 더 기다립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원조는 구호가 아니라 통제의 언어가 돼버렸군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가져온 자료들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자이르,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부투 정권 시절 서구가 지원한 원조금 중 무려 50억 달러가 착복됐다는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엔 더 끔찍한 문장도 있었죠. 3천억 달러 중 절반은 부패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과 서구의 원조 자금이 서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난을 없애려 했지만 실제로는 가난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정이 넘어 워싱턴 본부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이 한 명씩 나타났죠.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인류를 돕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의를 실천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데이터가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평화는 팔리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끈 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면죄부야.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를 계속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각주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참고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 모델, 르완다와 케냐 적용 사례. 저는 그 한 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들은 뭘 다르게 한 겁니까? 3천억 달러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 대륙에서 한국은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쓴 거죠? 저는 노트를 펼치고 그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예산 규모, 집행률, 완공 건수, 수혜자 수치, 그런 것들로만 성공과 실패를 판단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도운 적이 있었나? 돈을 준 건 맞지만 진짜 그들의 삶을 바꾼 적이 있었나? 3천억 달러의 선의가 어쩌다 이 대륙을 가난에 가둔 걸까요? 원조는 생존을 연장했을 뿐 삶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도움의 언어가 죄책감을 씻어내는 장사가 된 순간 가난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30년 동안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진짜 도움은 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던 건 아닐까?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었습니다. G20 개발협력 준비회의에 참석하러 온 거였죠. 각국 원조기관 대표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주요 원조국들의 자료였는데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과 르완다 지속 가능 개발 파트너십 보고서였어요. 표지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보고서들은 화려한 사진과 큰 숫자들로 가득했지만 한국 보고서는 차분했고 담백했죠. 저는 그 자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영국 대표가 제 어깨 너머로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통계로 입증되지 않았잖아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군요. 숫자 대신 뭘 남겼는지 말이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집행한 예산 규모, 완공한 시설 개수, 수혜자 통계,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다 한국 대표단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외교관 한 명이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원조를 주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듭니다. 그는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카가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아니라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기회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외교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르완다 산업단지의 생산성은 48% 증가했고 청년 창업 건수는 120건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던 프로젝트의 70%가 현지 인력에 의해 자립 운영 체제로 전환됐죠. 그는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르완다 청년 몇 명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한 청년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다른 나라를 돕고 싶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해줬던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난 원조 수혜자들 중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음 지원을 기다렸지 스스로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과 케냐의 공동기술 운영 모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는데 한 문장에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시설 완공 후 관리 권한은 현지 팀으로 이전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완공 후에 권한을 넘긴다고요? 서구 원조 방식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설을 짓고 나면 계속 우리가 관리했거든요. 현지인들이 제대로 못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떠날 계획을 세우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쳤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건설이 아니라 계승이군요. 저녁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미국이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돈은 3천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르완다와 케냐에 투입한 금액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았죠. 대략 3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3천억 달러의 원조가 만든 건 의존이었고 한국의 3천만 달러가 만든 건 의지였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한 겁니까? 돈은 엄청나게 썼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적은 돈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하네스버그의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대륙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야.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던 겁니다. 르완다의 대통령조차 한국을 모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손이 아니라 시선이었던 거예요. 함께 바라봐준다는 것,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추며 함께 걷는다는 것. 원조가 아닌 동행, 그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도와주지 말고 믿어주라,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큰 예산이 곧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진짜 변화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떠나면서도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시설이 아니라 자신감을 남긴 겁니다.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감시단과 함께 미국이 지원한 대형 원조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멀리서 거대한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됨이라는 문구였죠. 저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남겼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뿌듯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멈춰선 발전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녹슨 컨테이너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고 태양광 패널은 반쯤 깨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완공식 때 수백 명이 모여 환호했다던 그 현장이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던 겁니다. 현지 관리인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는데 표정이 무척 씁쓸해 보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공하고 6개월 지나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1년쯤 지나니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3년 전 완공식엔 외신 기자들까지 왔었죠. 그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전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완공식 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서구 정치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사진과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프로젝트 문서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예산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내려갔죠. 건설비, 설비비, 인건비, 홍보비까지 모든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유지보수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완공이 목적이었지, 운영은 관심 밖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발전소를 짓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내고 떠났어요. 그 뒤에 이곳이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에서 보낸 최근 보고서를 확인했죠. 거기엔 이 탄자니아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소개돼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개발 협력의 상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과 제 앞의 폐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류상의 성공과 현실의 실패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가난을 줄인 게 아니라 사진을 남겼구나. 현장을 돌아보다 주민 몇 명을 만났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당신도 원조 관계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죠. 완공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왔었어요. 1년쯤 전에요. 발전소는 살리지 못했지만 우릴 가르쳤어요. 우리가 스스로 전선을 잇는 법을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서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시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 청년 몇 명이 작은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알려준 방법대로요. 규모는 작지만 이번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여전히 그 파란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됨.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돕는다고 믿었지만 그건 우리의 안심을 위한 의식이었군. 원조의 목적이 완공이라면 실패는 필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떠나며 사진만 남겼던 겁니다. 기념비는 남았지만 전기는 사라졌어요. 진짜 도움은 시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본부에서 보낸 성공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과 긍정적인 문구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파일을 천천히 스크롤하다가 마우스를 멈추고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것들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가난을 없앤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위로했을 뿐이에요. 완공 사진 한 장으로 양심을 샀고 보도자료 한 줄로 책임을 면했던 겁니다. 2주 뒤 저는 케냐 나이로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케냐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거든요. 한국과 케냐가 함께 만들고 있다는 콘자 테크노폴리스 현장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탄자니아에서 본 폐허가 아직도 눈에 선했으니까요. 어차피 비슷하겠지, 완공 사진 몇 장 찍고 떠난 또 다른 프로젝트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탄자니아와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케냐 정부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가 현장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이 설계하고 우리가 운영합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운영한다고요? 직접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이 그걸 원했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본 원조 프로젝트 중에 현지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늘 외국인 관리자를 남겨두고 현지인들은 보조 역할만 맡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제대로 못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는 두꺼운 매뉴얼 여러 권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운영 지침서였습니다. 운영 체계, 보수 방법, 책임 분담 구조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작성했는데 나중에 우리말로 다시 번역했죠.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저는 매뉴얼을 천천히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현지 상황을 고려한 흔적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뿌리내리게 한 거였죠. 한국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오후에 현장 엔지니어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30살쯤 돼 보이는 케냐 청년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에게 실패할 자유를 줬죠.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실수가 많았어요.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고 설비가 고장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옆에 앉아서 같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줬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원조의 형태였으니까요. 우리는 늘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실수하면 질책했고 실패하면 통제를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현장을 취재하러 온 서구 기자단과 만났습니다. 미국 언론사 기자 한 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위해 온 거예요. 작은 프로젝트 하나로 대륙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었죠. 이곳이 스스로 일어설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구는 대륙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고 한국은 사람을 믿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서구의 원조는 자국의 명예를 위해 존재했고 한국의 협력은 타국의 내일을 위해 존재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몸담았던 체제의 본질을 단 한 줄로 정리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을 보며 저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이제 원조의 시대는 끝났다.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윌리엄 하퍼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숫자와 예산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과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떠나며 시스템이 아니라 정신을 남겼습니다. 서구의 원조는 사진을 찍었지만 한국의 협력은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는 돕는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결과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진실을 알았으니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의 방식이 실패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30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돕던 인간에서 믿음으로 돕는 인간으로 제가 변해야 한다고요. 케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석 달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실패한 원조, 작동한 희망이었어요. 1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제 30년 경력을 모두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의 원조는 실패했고 협력이 새로운 길이다. 결론 부분에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담았어요. 르완다와 케냐에서 목격한 것들, 현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서구 원조와의 명확한 대조까지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워싱턴 본부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본부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 보고서를 받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우리 체제에 대한 모욕이야. 그가 보고서를 집어들었는데 페이지 곳곳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홍보국 책임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세상을 돕고 있어요, 하퍼. 이미지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이런 보고서를 내면 우리 전체가 무너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미지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킨 건 아니었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일했어요. 이제 와서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은 보고서의 모든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한국 사례는 예외적이다, 일반화할 수 없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 이랬어요. 전직 원조 고문, 한국 로비에 넘어갔나? 제 이름 옆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예정됐던 대학 강연이 취소됐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당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면 거짓이 기준이 되는구나. 한 달 뒤 국무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제 보고서가 안건으로 올라온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위험합니다. 그건 통제가 안 돼요. 현지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면 우리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통제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모델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놓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원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체제의 안전 속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 부를 것이고, 언론은 계속 저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케냐에서, 탄자니아에서, 르완다에서 본 그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눈을 뜨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고서의 저자가 아니다. 현장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진실보다 체제를 지켰습니다. 돕는 척하며 지배하려는 것,
그것이 서구 원조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강했어요. 저는 이 싸움을 보고서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다. 조직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개발기금이 한국과 르완다의 협력 사업에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명분은 정치적 투명성 검토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죠. 한국 모델의 확산이 서구 원조 체제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나간 뒤 본부에서는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결국 돈줄을 끊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즉시 르완다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어요. 키갈리 공항에 도착해 청년 창업센터로 향했습니다. 2년 전 방문했을 때 활기로 가득했던 그곳이 지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청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일어섰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퍼 씨, 운영비가 끊겼어요. 다음 달부터는 전기료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우린 이제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막은 건 돈이지, 너희의 의지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한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키갈리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지 인력에게 모든 기술을 이전했죠. 예산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은 막혔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아요. 이미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외부 압력으로 자금이 끊길 가능성까지 고려했던 거예요. 며칠 뒤 청년 창업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건물 곳곳이 어두웠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자체 발전기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부품은 시내에서 구할 수 있어요.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건물 뒤편으로 모여들었어요. 낡은 발전기 앞에 공구를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남겨둔 매뉴얼을 펼쳐놓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고 있었죠.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켜봐요. 스위치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전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건물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켰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본 원조 현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외부 지원이 끊기면 모든 게 멈췄고 사람들은 다음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돈이 끊겼지만 정신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로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도움이 멈추면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떠나도 여긴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원조를 끊었지만 우린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기술보다 믿음이 오래 가는 겁니다. 한국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방식이 여길 살리고 있습니다. 녹음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청년 창업센터 건물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립의 빛이었고 존엄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서구의 원조 방식은 틀렸고 한국의 협력 방식이 옳았다는 걸요. 돈이 많다고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믿어주면 사람은 스스로 일어섭니다. 한국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방법이었고 시설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청년 창업센터를 찾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청년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컴퓨터마다 사람들이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퍼 씨, 우린 계속할 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패배가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미 모든 게 있으니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구는 아프리카가 스스로 일어서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서면 우리가 필요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필요 없어지는 날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었던 거예요. 르완다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원이 끊긴 뒤에도 정말 계속 굴러가고 있을까? 어느 가을, 저는 다시 키갈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청년 창업센터로 향했어요. 3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건물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은 더 깨끗해져 있었고 주차장엔 차들이 가득했어요. 입구 안내판에는 입주 기업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끊긴 지 3년인데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활기찬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하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웃음소리까지요. 3년 전 만났던 청년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하퍼 씨, 다시 오셨네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린 해냈어요. 그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센터엔 정보기술 스타트업 2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만든 회사였고 몇몇은 이미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자립구조를 만들었죠. 입주 기업들에게 적은 임대료를 받고 그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했던 그곳도 궁금했거든요. 공장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을 만나 물었습니다.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92%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92%라니 이건 웬만한 선진국 산업단지 수준 아닙니까? 한국이 설치한 태양광 설비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고장나면 스스로 고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르완다 에너지청 발표 자료를 보니 전력 자립률이 70%에 달했어요. 2019년만 해도 40%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며칠 뒤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건설 현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케냐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진척률이 70%에 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이 모두 케냐인이었다는 겁니다. 현지 엔지니어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떠난 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매뉴얼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패했을 땐 다시 시도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까지 심어준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르완다 정부 공식 보도 자료를 검색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비전 2050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원조보다 협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륙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전역의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간다 정부가 한국의 기술직업훈련센터 모델을 요청했고 에티오피아는 세마 발전단지 프로젝트에 한국 협력단을 초청했습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도 원조가 아닌 협력을 표방하며 한국식 공공개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17개국이 한국의 교육과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대륙은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서고 있구나. 미국과 유럽 언론은 여전히 미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지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중소제조업 성장률은 8.4%에 달했고 르완다의 실업률은 2019년 17%에서 2024년 13%로 떨어졌습니다. 탄자니아의 전력 보급률도 43%에서 55%로 올라갔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이건 자립의 증거다. 세상은 여전히 큰 숫자만 보려고 합니다. 수백억 달러, 수천만 명, 그런 것들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작은 숫자 속에 있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스스로 일어서고 한 개의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변화였던 겁니다. 마지막 날 저녁, 키갈리 시내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빛이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돈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한국은 진심 하나로 사람을 바꿨구나. 그들은 떠났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언젠가 낡아질 수 있겠지만 그들의 정신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방식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보여준 그 진심을 이제는 미국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30년 동안 몸담았던 조직을 떠났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개발협력 정책 공청회에 외부 전문가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국무부 관계자들과 주요 원조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를 초청한 이유는 명확했죠. 제 보고서가 논란이 됐으니 공개석상에서 해명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망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공청회 당일 워싱턴 중심부의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연구원, 언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하퍼 씨, 당신의 보고서는 미국 원조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원조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고 26개국을 다녔죠.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도운 게 아니라는 걸요.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건 지나친 일반화 아닙니까? 미국은 수십 년간 아프리카를 지원해왔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원했지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이상적이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미국 원조의 목적은 안정이지 자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정이 바로 정체를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찬양하기 위해 미국을 비난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르완다와 케냐에서 무언가 다른 걸 했어요. 돈이 아니라 방법을 남겼고 시설이 아니라 자신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이었어요. 한국 찬양가를 부르는 전직 고문이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격받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해라도 좋아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식 협력 모델을 미국 내 공공개발 정책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무실은 작았고 직원도 5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개발 협력, 현지인 주도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 이런 개념들을 미국 원조기관에 제안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후배 분석관 몇 명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 감명받았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을 평가해야 해요. 예산 규모가 아니라 변화의 깊이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노트북을 열었는데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르완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3년 전 만났던 그 청년이 보낸 거였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짧은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청년 창업센터 건물이 나타났고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청년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퍼 씨,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우린 지금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케냐 콘자의 밤 풍경이 나왔어요. 도시 전체에 불빛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고 누군가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게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한국의 협력이 닿은 나라들마다 작은 깃발을 꽂아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계산기로 원조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몇 명을 도왔는지, 완공 건수가 몇 개인지를 따지죠. 하지만 나는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계산합니다. 몇 명이 스스로 일어섰는지, 몇 개의 불빛이 스스로 켜졌는지를 봅니다. 변화는 느립니다. 미국 체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언론은 여전히 저를 비판하고 동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불씨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원조는 끝났지만 협력은 계속됩니다. 한국이 시작했고 아프리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부국은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깊이 믿어주는 나라라는 것을. 언젠가 미국도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현장의 증인으로서, 변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프리카의 하늘 아래 여전히 수많은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불빛엔 한국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기억할 것입니다. 가난을 동정하지 않고 함께 일어선 나라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세상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강국은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라는 것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